저희 성공예감 이데옵니다에서는 틈틈이 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있죠. 아이들 세뱃돈 관리하는 방법부터 노후, 은퇴 설계하는 방법, 여러 가지 투자 용어 등등. 그런데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 한 중심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빼놓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는 혹은 좋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투자의 시선을 현재와 미래에 두시는 분들 많은데 그 뿌리부터 다시 또 공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10대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 수업이라는 책을 함께 쓰신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부의 안석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석훈입니다. 이번에는 10대를 위한 빅테크 수업이네요. 네.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10대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최근 이슈를 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네. 중국이 만든 그 AI 서비스 딥시크 때문에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 막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네. 큰 쇼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 현상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난주에 급하게 KBS 뉴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팀장님한테 음성 인터뷰를 잠깐 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말씀을 하셔서 일단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네, 일단 우리나라는 휴장이었으니까 영향이 전혀 없었고요. 미국에는 일단 그 여파가 상당히 컸습니다. 대신에 딥시크가 이 일부 정보가 공개된 걸로 봐서는 과연 진짜 비용이 그렇게 안 들어갈 것이냐. 예를 들면 인건비. 네, 중국에서의 인건비가 과연 그 개발 비용에 다 포함이 됐을까? 그리고 가장 저사양의 칩을 사용했다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다 실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다. 좀 말씀을 드려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지만 내용을 좀 따져보니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다. 또 특히 메타 플랫폼스나 오픈 AI 같은 경우는 우리의 소스를 일부 가지고 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보면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에서만 보면요. 대신에 오픈소스라는 게 가장 키워드였는데 네. 오픈소스라는 점은 진짜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이제 중국 기업이 오픈소스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 과정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개를 했다라는 것. 빅테크 기업에서도 오픈소스로 인해서 시장을 뒤흔든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알파벳이 인수한 안드로이드. 네. 2005년인가 이제 안드로이드를 처음에 인수를 했을 때 이 기업이 오픈소스로 지금 열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아이폰이 이 스마트폰 시장을 막 이제 점령해 나가고 있을 때인데 네. 아이폰은 iOS라는 운영 체제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외의 폰들은 운영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안드로이드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한 이후에 오픈 소스로 열어버렸죠. 그러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앱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 이 안드로이드가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현재도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중국 기업의 도전. 근데 사실 그 사이에서 하드웨어 기업들은 주가에 충격이 좀 있었고 네. 현재는 좀 회복을 하는 국면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미국의 메타나 알파벳 같은 기업은 주가가 더 올랐더라고요. 네. 우리 시장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또 주가 강세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일단은 최근까지 정말 국내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국내 대부분의 국민들이 엔비디아 정도 한 번쯤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워낙 언론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서도 엔비디아 칩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드웨어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번 많은 도전과 한계에 직면하듯이 하드웨어 자체는 그 한계가 조금 더 짧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성장의 어떤 기운이나 이런 주기가 좀 짧은데 소프트웨어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는 조금 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분야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실제로 엔비디아도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역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0대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 수업책을 내셨는데 네. 특히 10대들까지도 빅테크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건 주식시장 주식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고요. 예. 뭐 주가가 빠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빅테크를 알아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10대들에게 우리 지금 최근에 많은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 10대들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이 좀 필요하다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어떤 기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여기에 첨부해서 이번 책에서 그래서 주요했던 거는 원래 금융경제 10대들이 금융경제 쪽으로 초점을 두고 빅테크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과연 돈을 많이 버는 걸까? 여기서 시작해서 출발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니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회사들을 좀 알아둬야 되겠다. 그러면 10대들이 개인의 장래에 대한 고민이 한참 있을 텐데 그런 장래 고민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인류에 대한 어떤 인류의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준비 이런 차원에서도 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10대들도 이제 배워놔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 그래서 책에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냐면 주인공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선생님이 3명의 주인공이 미국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그7 그 빅테크 7개 기업의 본사나 어떤 지사를 실제로 방문해서 탐방을 하고 거기서 이 기업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오늘에 왔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뭐 가상 인터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화 형태로 풀어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계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둘러보면서 전 세계의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을 실제로 알기 쉽게 보고 돌아오는 일종의 탐방 여행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책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네. 실제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미국 서부 지역 여행하실 때 네. 빅테크 기업들 그 기업마다 견학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기업들은 공개하고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일부 기업은 지인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관광객들을 받는 그 견학 코스도 네, 가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극이죠. 네. 우리가 빅테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을 해야죠. 애플.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를 엔비디아에게 좀 내주기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네.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다시 애플은 1위를 수성을 하고 있고 또 애플 하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기기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네. 사실 스티브 잡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중심이고 또 애플을 상징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 애플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전히 있으니까요. 정신적인 지주. 그렇죠. 특히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가시면 애플파크라고 네. 이 도넛 형태의 본사 사옥이 있어요. 엄청 크죠. 저도 거기 2번 이제 비지터 센터를 가봤는데 어. 실제로 외부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비지터 어디 센터만 언덕 위에인가 있는데 네. 거기는 그 사진으로만 보여주고 방문객들은 옆에 그 애플 스토어 있는 매장 비지터 옆에만 센터라고 하죠. 갈 수 있죠. 네. 거기 2층에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기가 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1층에는 그 동일하게 그 모형으로 만들어놔서 설명을 해주는데 네. 재밌는 건 미국에 가시면 지하 주차장을 쉽게 볼 수 없거든요. 워낙 다 넓잖아요. 그냥 다 예. 공터가 있으니까 그쵸, 차를 땅이 지상에 넓으니까. 대는데 애플파크의 비지터 센터에 가시면 지하 주차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기 힘든. 네. 그래서 항상 가면 차는 지하에 대고 이제 올라가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지상에는 차가 없다. 네, 이것도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애플파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부터 일단 스티브 잡스에 대한 존재를 확실히 인지하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또 하나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한때 쫓겨났었다라는 네. 것도 맞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포인트예요. 네. 스티브 잡스가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성공을 하면 추앙을 받는 게 맞잖아요. 성공을 못했으면 그렇게 추앙을 못 받았겠죠. 왜냐하면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스티브 잡스랑 같이 일하긴 정말 힘들었다고 네, 하죠. 그 사람의 기대 수준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서 천재인 만큼 괴팍한. 네, 네.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스티브 위악은 그러고 보면 잘 버텨냈고 함께 워지니악? 네, 워지니악 같이 버텨냈고 기업을 일궈냈는데 워낙 꼼꼼하고 세밀하고 그 원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안 되겠다. 제껴야겠다. 그러니까 이사회랑 마찰도 많았고 네. 너무 고집불통이고 네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하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네. 그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네. 너 나가 네.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게 미국 기업의 거버넌스이고 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아서는 꿈도 못 꾸는 그렇죠. 그런 일이긴 네. 한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애플이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결국엔 스티브 잡스를 불러오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인수한 기업의 그 뭐 합병 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만 네. 그때부터 애플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그렇다고 되겠죠. 봐야 하겠죠. 애플이 정말 어려워서 스티브 잡스에게 이제 구원 요청을 한 거죠. 구원 투수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전에 스티브 잡스가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픽사. 네, 픽사에서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나서 이걸 디즈니에 아주 비싼 가격에 팔죠. 픽사를. 그러면서 부호가 되죠. 그리고 그런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애플에서는 창업자를 다시 모셔와야 하겠다. 지금 답이 없다. 이러면서 다시 원대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맥 PC 네, 아이맥, 그쵸, 아이북 아이맥. 여기에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건 아이파드. 아이팟, 네. MP3 플레이어. 네네. 거기서부터 또 엄청난 혁신이 시작됐던 네. 거고 디자인과 그 사용성 그렇죠. 이런 것들 을 엄청나게 네. 강조를 하면서 혁신 기업이 그렇게 또 엄청난 성장을 시작을 했던 거죠. 아이팟이 나오면서 우리 아이리버가 그렇죠. 어려웠었죠. 우리나라 MP3 기업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조인 전 세계를 디바이스 기기들이 휩쓸었다가 예. 아이팟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사양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네. 하더라도 대한민국 MP3 플레이어가 네. 세계적으로 엄청 그럼요. 잘 나갔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젊은이들이 목에 그렇죠. 달고 있었잖아요. 걸고 다니던. 네. 스티브 잡스가 그런데 2011년에 네. 세상을 떠났죠.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떠올랐던 게 잡스 없는 애플은 상상할 수도 없다. 잡스가 맞습니다. 없는 애플에서 과연 혁신이 있을 것인가 물음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던져졌었는데 네. 근데 팀 쿡이 더 큰 회사로 성장을 시켰어요. 네. 이제 혁신과 성장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진짜 혁신의 상징이었는데 팀쿡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원래 네, 관리자였잖아요. 관리의 신이죠. 운영 관리의 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온 그 혁신의 결과물들을 가장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씩 손을 봐가면서 시장을 키워간 거죠. 그러면서 애플바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던 거고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아이폰 가격이 매년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바들은 여지없이 충성팬. 네, 아이폰을 구매하니까요. 애플 충성팬들은 또 그 애플의 iOS 생태계를 또 벗어날 네.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미국에서도 뭐 독과점 논란이 일기는 합니다만 특정한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주변 기기를 애플 기기끼리만 더 빠르게 동기화되게 만들고 그렇죠. 더 네. 빠르게 연결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쓰면 더 불편하게 되고 맞습니다. 참 애플이 그런 식으로 머리를 잘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애플의 미래 먹구름이 없는 것이냐 늘 항상 그것은 있어 왔어요. 그럼요. 특히 최근에는 네. 중국과 관세 전쟁 네. 벌어지게 되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타격이 있죠. 일부 있는데 이건 또 이제 선행 학습을 한번 했잖아요. 2018년에 네, 트럼프 1기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했고 당시에도 관세가 인상되면서 애플은 아이폰에 그대로 관세 인상분을 반영을 합니다. 애플은 가격을 더 올려도 올려받았죠. 사람들이 사니까. 삽니다. 네, 그 애플바가 있기 때문이고 그걸 또 이제 좀 멋있게 표현하면 가격 협상력이 매우 우수하다. 네, 그러니까 그 프라이싱 파워가 엄청나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 네, 맞습니다. 그 기업이 결정하는 대로 네, 네. 소비자는 따라간다. 그렇죠.
참고로 요거는 이번 주 토요일 별책부록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 네네. VIP 자산운용 최준철 대표랑 같이 퀄리티 투자라는 네, 책 네. 같이 또 읽어볼 테니까 네. 그것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퀄리티를 또 보여주는 기업들이고 근데 애플은 결국에는 노이즈는 있겠지만 어떤 관세 전쟁의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일단 현재까지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와는 관세 문제를 유예시킨 상황이고 중국과는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쯤 이야기가 더 나올 텐데 일단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한번 다 경험이 있으니까 약간 여유를 갖고 접근할 것으로 보이고요. 처음이 아니니.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결정령 외에 애플은 현재 인도와 베트남에서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 다변화, 생산지 다변화를 통해서 시장에 또 그쵸.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서비스 관련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또 이런 대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앱스토어에서 매출이 정말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나 증가한 26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비스 매출. 서비스만. 그러니까 기기 판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를 통한 매출이 263억 달러가 되고 특히 이게 총 매출의 20%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20%가 넘는 부분을 소프트웨어에서 가져간다는 건 이후에 애플이 생태계를 계속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네. 그 생태계를 사람들은 벗어날 수도 네. 없고. 특히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대들이 애플 아이폰을 비롯한 이 애플의 생태계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삼성폰이 아니라 네. 애플폰 쓰고 싶어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게 많고. 저희가 저희 채널 K에서 트렌드 코드라는 그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MZ들이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걸 네. 담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가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갤럭시 25를 출시하고 사용을 하지만 딸은 어떤 폰을 사용할까? 아이폰을 씁니다. 그렇죠. 네. 조금 이제 씁쓸한 이야기인데 네네. 이게 또 현실이라는 거고. 자, 이어서 배워볼 그 빅테크는 시가총액 2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거의 뭐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하긴 합니다만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네. 주식이기도 하고요. 엔비디아 지금은 이제 GPGPU라고 하는 AI 데이터 네, 센터에 네. 많이 쓰이는 반도체 기업인데 사실 게임용 그래픽 카드로 더 먼저 유명해진 기업이잖아요. 아니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네. 충분히 기업의 어떤 설명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젠슨왕이 기존의 회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하고 나온 이유가 게임을 하다가 그래픽이 너무 떨어져서 게임하는 재미가 없다. 내가 직접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퇴사하고 회사를 만든 게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뭐 저기 대표님이나 저나 어렸을 때 조립 PC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때마다 야 그래픽 카드는 뭘 넣어야 되지? 엔비디아라는 데가 좋아. 지포스래. 그쵸.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여러 번의 그 위기를 겪었습니다만 엔비디아도. 계속 성장해 오면서 오늘날의 엔비디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1위에 오르기도 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사실 그 기업 초반에 엔비디아는 무슨 GPU냐, CPU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두뇌이고 그렇죠. GPU는 약간 좀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정도 이렇게 해서 취급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는 GPU라는 한 우물을 팠고 그러다가 이 대박이 터지기 시작한 게 비트코인 채굴 열풍을 만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1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그 공안들이 농촌 지역을 막 샅샅이 뒤지면서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전원을 뽑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장. 네, 채굴장. PC를 막 100대, 200대씩 깔아놓고 비트코인을 근데 그 채굴하는. PC도 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래픽 카드만 맞아요. 수백 수천 개 깔아놓은 맞습니다. 곳. 그게 어디 회사 거냐? 엔비디아 엔비디아 겁니다. 거. 네. 그때 그래서 비트코인을 빨리 채굴을 하려면 병렬 연산이 빠른 GPU로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네네. 엄청나게 팔렸죠. 그렇죠. 주가도 그때 또 엄청 올랐었고. 그때 당시에 주식 분할 전인데요. 당시에 $5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제한을 걸자
$200 밑으로 떨어졌었고요. 그때 변동폭이 엄청났었죠. 네, 그래서- 발토막 또 더 났죠. 네. 그래서 $160 밑으로 $150 선까지 빠졌는데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들 또 던지셨죠. 그때 엔비디아를 선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픔이 있는. 네. 근데 그러다가 AI 시대를 만나면서 네. 다시 한번 또 퀀텀 점프를 했어요. 네, 네. 이게 재작년에 이 오픈 AI가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구글의 제미나이 등 AI 서비스가 막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연산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네. 앞서 앵커님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렬로 일을 계속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야, 이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엔비디아밖에 없었던 거죠. 네. AMD라는 차선책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기능이 많이 못 떨어지고. 따라온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가 있었고요. 사실 AMD는 2등 전략으로 많이 따라가고는 맞습니다. 있는데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께 비싸면 AMD를 좀 그쵸. 쓰는 약간 이런 네네. 게 있었는데 그게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항상 이제 논쟁이 있는 게 그거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젠슨 황 CEO가 네. 비트코인 채굴 시대를 내다봤을까? 이거 얻어 걸린 것 아니냐? 그리고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을까? 이게 사실은 오픈 AI의 도움이 너무 컸던 것 아니냐? 근데 과연 엔비디아는 이걸 선견지명으로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한 걸까요? 아니면 네. 좋은 시대를 운 좋게 만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공하고 나서 평가하는 건 다 좋은 거니까요. 성견지명이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패했으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리가 있어라고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준비를 많이 했고 제일 포인트는 젠슨 왕이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서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 계속 잘 버텨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연말에 연예대상이나 네. 이 연기자분들의 이제 수상 소감을 들어보면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아. 섰다. 젠슨랑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와 그것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애플이 GUI라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처음에 IBM PC가 나왔을 때는 기억하실 거예요. 도스라고 해서 네네. 다 이게 일일이 명령어를 쳐가지고 뭔가 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 학원 가면 도스 베이직 그쵸. 배웠죠. 예. 네네. MS 도스를 꼭 배워야 그 다음에 코볼, 뭐 이런 C 이런 언어로 넘어갔으니까요. 그쵸. 근데 당시부터 애플은 마우스 가지고 했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직관적으로 화면은 시각적인 걸 보고 그쵸.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해요. 시각화. 그러면 이 시각화라는 건 지금의 컴퓨터 그래픽 또 AI가 만들어주는 영상까지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계속 흘러가는 그런 어떤 플로우 위에 있게 된 거죠. 아하. 그렇게 해서 그 그래픽 카드로 한때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던 네. 엔비디아이고요. 그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2010년대 후반에 네. 엔비디아가 그때부터 GPGPU를 염두에 두고 HBM 개발을 또 국내 회사들한테 먼저 또 제안을 했다라는 점에서 네네. 또 미리 또 준비를 한 네. 거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제가 2018년, 2019년에 CES를 다녀왔거든요. 네. 이제 국내에서 많이 가시기 전이에요. 지금은 진짜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 오시는데, 정말 CES 가면 한국 사람 많다고. 네, 요즘에 이게 한국말이 들려요. 근데 그 당시는 중국말이 많이 들렸습니다. 가서 보았는데 당시에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시제품 같은 걸 출시했는데 네. 로보틱스, 자율주행, 경주용 자동차. 그때부터.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F1이라는 그 큰 그렇죠. 포뮬러 1. 포뮬러 1 그 경주용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 로보틱스 자율주행 포뮬러 그런 대회가 있대요. 거기에 실제로 엔비디아가 자기들의 칩을 활용해서 차량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고 수상을 했다고 하면서 정말 큰 부스를 마련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피지컬 AI라고 네. 자율주행과 로봇에 적용되는 그 AI 플랫폼을 강화하겠다는 네, 발표를 했는데 거의 뭐 2010년대 후반부터 엔비디아는 다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네. 괜히 빅테크 기업이 아니죠. 괜히 시총이 1위에 올랐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이제 테슬라는 뭐 잠시 후에 뭐 AI 쪽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자동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최근의 이슈는 이제 관세, 무역 네, 전쟁인데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게 있고 그렇죠. 타격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그저께 한 5% 넘게 또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한 2%대 반등을 해서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요거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국한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최근에 머스크가 참 다양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이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외에 여러 관점에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죠. 네. 이게 또 주가에 좀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한때는 이게 항상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네. 주가의 오르막 내리막이 좀 네. 있기는 한데 네.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실적 안 보고 사는 주식이었다가 지금은 분기별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기대치를 충족했네 못했네 자동차 판매 대수가 그렇죠. 어땠네 이 노이즈가 항상 심하거든요. 네. 또 주가 오름폭에 비해서 기업 실적이 좀 부진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단순하게 실적과 주가를 보면 비쌉니다. 대신에 여전히 테슬라는 꿈을 먹고 사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그거 외에는 별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번에도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겠다.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보통 CEO나 CFO가 관련된 설명을 하죠. 네. 일론 머스크가 또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FSD 풀 버전을 출시할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 저가형 모델을 상반기 중에 출시할 거다. 여기에 사람들이 또 열광을 했죠. 로보택시도 그렇고. 네, 네. 로보택시는 이제 내년까지 양산을 하겠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계속 꿈을 던져주면서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꿈을 보고 꿈을 먹고 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그냥 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현을 네. 한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이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언제까지 할게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예요. 항상 그 기간은 정확히 맞지는 네. 못했는데 달성하진 못했는데 해요. 근데 하기는 해요. 본인이 말한 건 하는데 보통 얘가 내년까지 우리 이거 할 거다 하면은 보통 2, 3년 후에 예, 돼요. 돼요. 그 시간 간격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거리긴 하는데 본인이 말한 건 대부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일론 머스크는 그 연쇄 창업자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IT 어떤 닷컴 버블 그 초반에도 엄청난 성공을 네, 거두었고 창업한 기업을 또 매각을 해서 큰 돈을 벌고 네. 또 다른 것에 계속해서 그렇죠. 도전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지분 매각을 한 게 예. 자의가 아니에요. 타이로 타의로. 누가 제발 좀 팔아주세요라고 아니요. 하죠? 스티브 잡스처럼 쫓겨나는 겁니다. 싸워서. 네. 이게 이분도 한 성격하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게 또라이잖아요. 네. 저희 전문 용어로 또라이인데. 공영방송이라.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너무나 안 맞는 거죠. 네. 전부 자꾸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고 기업이 성장하거나 이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와는 배치되는 자꾸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국적이 3개입니다. 국적이 세 개다. 남아공, 캐나다, 미국 다국적자입니다. 이제 이게 또 미국 대통령 후보로 결격 사유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요.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후에 또 이게 또 화제가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고요. 이런 3가지 국적을 갖고 있는 가운데 대학 시절에 동생하고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성공을 해요. 근데 쫓겨나요. 이때 우리 돈으로 200억 원 정도를 받고 쫓겨납니다. 네. 그리고 페이팔 잘 아시죠? 페이팔이 이전에 엑스닷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엑스닷컴에 대한 애착을 지금 트위터를 인수해서 거기 엑스닷컴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렇죠. 이 페이팔도 창업을 해서 공동 창업자들하고 창업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여기서도 쫓겨납니다. 이베이에 팔리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분을 매각하게 돼요. 여기서 한 3천억 원? 억만장자가 됐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테슬라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생각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구 환경. 네. 그래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혹자 저도 말씀드리지만
화성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자. 우주선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위성도 쏘고 하는 게 화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가 대중화돼야 된다. 이러면서 테슬라를 인수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들을 내보내요. 이번에는. 테슬라를 인수한 다음에 테슬라 창업자들을 내보내는. 네. 그리고 자기가 CEO에 오릅니다. 그렇죠. 앞서의 경험을 통해서 회사를 사서 본인이 이제 주인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거의 뭐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과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엑시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어찌됐든 간에 억만장자가 됐는데 도전과 모험은 끝나질 않았고 네. 그것은 계속되고 있고 네. 약간 머스크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생각하기 힘들었다. 이게 전기차도 사실은 테슬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너무나 먼 미래로 느껴졌었고 네. 우주 개발, 스타링크 같은 거의 지구를 인공위성으로 뒤덮는 일. 네.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글쎄요. 이걸 또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면 네. 전기 자동차가 1890년대에 이미 실용화가 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그 중에 주역이 한 분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전기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판매를 했대요. 네. 그 재미있는 건 지금 전 세계에 3대 남아 있다는데 한 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강릉에 가시면 예. 그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 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오. 저도 직접 가서 깜짝 놀랐는데 오. 차량 밑에 그 과거에 T1이라고 포드에서 만든 차 예. 기억하시죠? 네. 그 차량의 밑에 배터리를 다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드에서 나왔던 대량 생산 모델 네, T1에 네. 배터리를 깔아서 밑에 깔아서 만든 차가 전기 자동차. 에디슨이 만든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에디슨 시절에. 네. 물론 약간 좀 시험용으로 만든 거겠습니다. 대중화가 될 수 있었는데 예. 가격 면에서 안 돼. 그 석유 게솔린이 이제 원체 싸니까. 사용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던 거죠. 그러면서 내연기관이 활성화가 되고 전기차는 그때 사그라치게 됐습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970년대였네. 80년대 그때 수소차도 그때 그쵸. 개발은 됐었다라고 네, 네. 하고요. 네. 하기사 이게 이제 상업화하려면 그 경제성을 또 봐야 맞아요. 되는 거니까. 근데 참고로 예. 스마트폰도 IBM이 1980년대인가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예전에 태블릿 PC도 LG전자가 먼저 네, 개발한 먼저 것도 나왔고요. 있었고. 근데 그 때를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 네. 그 때를 그 기업이 만들어내느냐 네. 이것도 봐야 돼. 네. 테슬라는 어찌됐든 간에 그 전기차 판매 가격도 낮출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 거고요. 네. 스페이스X도 그렇고 이제 뉴럴링크라고 네. 해서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컴퓨터도 작동을 하는 걸 네.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보여주고 있고 네. 진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스크의 상상은 현실이 되네요. 네. 어쩌면 미래인일지도 어쩌면 화성일지도 모르는 머스크의 생각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머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머스크가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고 그 성과와 결과가 어떤지는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고로 사실 머스크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시달림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좀 괴롭힘도 당하고 괴롭힘을 정말 많이 당해서 유학을 가게 된 거. 그러니까 캐나다로 공부하러 가게 된 계기도 그런 어렸을 때 힘들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앞서서 이야기를 해봤던 스티브 잡스의 케이스나 네. 일론 머스크의 케이스나 굉장히 이제 독특한 사람이고 네. 세계에 이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또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또 엄청난 또 교훈을 줄 수 있는 네. 네. 뭐 21세기판 위인전이니까요. 구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없어서 네. 가장 최근 이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 네. 이 시장에 이제 세계 주름을 잡는 네. 압도적인 기업인데 또 그럴수록 반독점 규제라는 부메랑을 맞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번에 네. 또 이제 중국에서도 규제를 좀 한다고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고 물론 중국에서는 거의 구글을 사용을 안 하긴 합니다만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일단 일종의 보여주기의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고 봐야죠. 근데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네. 유럽에서는 더더욱이 더 심하게 조사를 네. 하고 있고 기업 쪼개기 기업을 분할시킬 수도 있다 네. 강제적으로 네. 이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 2개 기본적으로 검색과 광고 2개로 쪼개고 만약에 더 쪼개게 되면 안드로이드까지 한 3개까지 쪼개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아 그게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걸 밀어붙였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그걸 밀어붙였는데 결국 성과를 못 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 행사에 참여한 CEO들 보셨죠? 일론 머스크 빅테크 기업들 네. 총 출동했죠.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테슬라, 여기에 틱톡도 있었고요. 아마존. 이분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다는 건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없을 수 가능성이 있다. 높다. 이렇게 봐야 하겠고요. 반독점 이슈는 지난해 11월, 12월에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당시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미 그걸 다 회복하고 달려가고 있는 게 최근에 양자 컴퓨팅 칩 이야기를 했었죠. 윌로우. 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매출이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주가가 마감 이후에 한 8% 정도 빠졌는데 아하.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AI의 중심에 알파벳, 구글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의 안석훈 팀장과 함께 그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뿌리도 그리고 네. 또 우리가 빅테크를 잘 모르는 10대 청소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도 같이 한번 또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숙님이 에디슨 박물관에서 전기차 보셨다고요? 강릉 가시면 네, 네, 박물관 꼭 들려보세요. 이렇게 꼭 보시기 이야기해주셔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20분을 기해서 전남 영광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눈 많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도 다녀옵니다.